토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업도 저희는 일단 숙제가 없어요. 숙제는 왜 없냐면 제가 무엇을 시키는 거잖아요. 토론도 다음에 무엇을 토론을 할까 주제를 아이들이 정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아이들이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구에 대한 수업? 제가 지구에 대한 걸 뭘 아무리 가르쳐준들 챗 GPT를 이기겠어요? 인터넷 백과사전을 이기겠어요? 제가 하려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거가 공부죠. 미술교육이랑 예술교육이랑 모든 교육이 거기는 이제 같은 방향인 거예요. 되게 창의성을 기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배우려고 지점토를 준비를 하고, 어떤 아이는 정말 PPT를 준비하고, 책으로 준비를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모이니까, 너는 그렇게 준비했구나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서로 공부도 되고.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찾게 했다.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내용이. 네. 논술, 오늘의 이제 수업이 논술이다 해도 토론을 하고 싶니? 글을 쓰고 싶니? 문제집을 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전 오늘은 글 쓰고 싶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좀 글 쓰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덜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그냥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러죠.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이 그럼 집에 가야지. 여기 왜 와? 그러기도 하죠. 굉장히 열려있는 듯한 느낌이요, 사고가. 그러면 아이들이 올 때 오늘은 가서 난 뭘 할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스스로 적절한 방법 스스로 찾게 하는. 네. 그리고 참 방학 때는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 겨울방학 아침에 모여가지고 영어 20분, 수학 20분, 한자 10분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 어떤 아이가 수학 20분 하고 나서 영어 20분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 못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요 수학을 더 마무리 짓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당연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 넌 그렇게 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겨울방학 수업이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이유는 끝나고 나면 보드게임을 해요. 여름방학에는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놀거든요. 이제 물놀이하고. 너무 좋아하겠다. 네, 컵라면 먹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하러 나오는 게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배울 게 그거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요. 방학 때 사실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번 여름 특강은 뭐예요?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톨레랑스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역을 하면 관용인데요. 네. 한국에 한, 효, 정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한국 고유의 정서거든요. 그것처럼 톨레랑스는 프랑스 특유의 문화적인 정서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이런 뜻인데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나는 비빔밥 좋아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비빔밥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걸 같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졌는데요. 프랑스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비빔밥 좋아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난 스테이크 좋아해.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좋아한다라고 끊임없이 발언을 하는데도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야지 재밌는 거 아니야? 서로 달라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프랑스식의 방식이에요. 너무 좋다.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똑같은 통일성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튀는 사람,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름을 인정한다. 그래서 톨레랑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네, 아이들도 다 다른 거죠. 이래야 돼라는 엄친아 하나의 표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책 보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숙제 잘하고 이런 표준의 어떤 이상적인 아이, 성인군자와 같은 아이 하나를 딱 표준을 세워놓고 그것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잔소리와 비난과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 다양함을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관계가 행복해지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의 토론에 좀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외국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교실 안에서 커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랑 그 친구가 교실 안에서 커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은? 마시면 안 되는구나. 커피를 안 마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독일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가 문이에요. 그러면 왼발은 교실 안에, 오른발은 교실 밖에, 그리고 오른손과 컵은 교실 바깥으로. 그리고 친구와는 이쪽으로 얘기를 해요. 마시고 얘기하고. 규칙 다 지켰잖아요. 웃으면서 너 정말 굿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자유로운가? 사고가 왜 이렇게 자유로운가? 왜 눈치를 보지 않는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선생님이 커피 안 돼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저는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7세부터 8세부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와, 이거 진짜,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되게 아이디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좀 부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규칙에서 어긋나면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틀리면 막 이렇게 웃어요. 이것도 몰라? 이런 표정이라 이거 또 모른다.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많이 웃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싶고 더 웃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톨레랑스 독서 토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연필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연필을 잡게 하지 않는다. 그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아이들이 문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들이 이제 손을 잡고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 하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저는 엄마 얘기 말고요. 아이가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아이 입에서 공부하겠어요? 라는 말이 들어와야 등록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어떤 애는 막 울어요. 엄마 손에 억지로 끌려왔다고.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니 더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와 의논하고 다시 오세요.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와서 자 연필 잡아라. 책 몇 페이지 펴라. 이렇게 안 하고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왔어? 너는 관심사가 뭐야?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게 만들고요. 그 관심사와 지금 할 공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천천히 나아가고 오늘 좀 피곤해? 그럼 눈 감고 좀 누워있어. 피곤한데 9살, 10살짜리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들 그 문 밖을 나가면서 머리에 남는 거는 피곤했다가 남지 공부가 남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네? 공부는 참 재밌는 거야. 그 정서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너한테 제일 맞는지 아이 입에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프랑스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과목 구분이 딱히 없거든요. 빨간색에 대해서 배우면 빨간색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해에 대해서 조사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 아이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좀 깨닫고 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펜을 진짜 자기가 이제 들게 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네, 좋은 환경에 아이를 두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갖춰진 곳인가. 저희는 사실은 결과가 좋아요. 자랑이라고 하면은 좀 학교 성적까지 좋아요. 그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은 방법은 좀 자유로우나 제도에 맞는 학과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거든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트 그룹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서포트 그룹은 무엇이냐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암 환자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고충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장면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암 환자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요. 그 우울증은 암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공포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방법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어른이 무섭게 하고 서포트 그룹이 없고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할 애야. 이게 아니라요. 공부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는 그게 이제 부작용인데 공부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공부를 억압하는 그 분위기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아이들은 저는 서포트 그룹을 꼭 만들어줘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어요? 엄마가 위인전기 5권 읽으라고 했지. 이거랑
자기가 집에서 읽어왔는데 일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서 넌 뭐 읽었니? 난 이순신, 난 유관순, 나는 안중근. 그래? 네가 읽은 책은 어떤데? 그리고 서로 애들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나가서 놀까? 그럼 아이들이 일요일 저녁 5시만 되면 와 거기 가서 또 무슨 책 읽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나 신문에서 나 뉴스에서 뭐 들었는데 그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서 놀아요. 그게 서포트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볼 때도 나 이거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서 또 얘기할 거리네. 그러면서 조금 귀담아 듣고 할 말을 좀 준비를 해요. 사실 이 독서는 즐거운 토론으로 이어지고 그럼 그 토론을 누구랑 해요? 엄마랑 애랑 둘이 재미없어요. 일정 시기가 되면 친구들끼리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떡볶이 10인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토론하고 그런 자연스러움이 왜 있지 않고 왜 토론하고 발표하라 그러면 애들이 딱 얼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만 하느냐. 예, 그 부자연스러움이 싫어서 그러면 그게 어른이 돼서 갑자기 될까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을 적대시하면 토론이 불편해진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토론하면은 꼭 찬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같이 그냥 들어보면 되는데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해서 찬반 양론식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거 그건 아이를 긴장하게 만들고요. 더 똑똑하고 더 말을 잘하는 아이가 결국은 이겨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도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덜 배웠고 그런 사람의 약자의 의견은 자꾸 약해지거든요. 더 유창하게, 더 잘하고, 더 수려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기는 그런 토론 수업은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듣느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뭔가 이게 딱 정답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좀 기다려주고 네. 뭔가 그런 기간도 좀 있더라고요. 스스로 좀 얘기할 수 있게. 네. 이제 아이가 좀 짜증을 내는 신호를 보내신다고 그때 이제 부모님은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일단은 감정을 좀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서 좀 많이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스케줄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스케줄 해야 할 이런 스케줄들이 빡빡하다 보니까 엄마는 지시하는 사람, 아이들이 그리고 조금 크면요 엄마랑 노는 거와 공감대 형성해서 멀어지면서 남자아이들은 게임이랑 여자아이들은 연예인 이런 거 물론 시기적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중2병이더라고요. 중2는 병이 아니라 그냥 사춘기일 뿐인데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어들고 거칠어지고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춘기가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아이가 해야 할 일에 너무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가족 간의 스킨십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일단은 엄마가 좀 웃어야 되는데요. 아기 때만 웃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중학생이 되면 엄마 표정이 일단은 아이를 바라보는데 무서워. 웃지를 않아요. 네, 숙제했니 공부했니 뭐 몇 등이니 몇 점이니 이외에 잔소리 이외에 대화가 없어요. 엄마 인생 자체가 좀 행복하고 엄마가 즐거운 이야기하고 그리고 잔소리 말고 엄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있었던 일, 사회적인 이야기. 근데 그게 꾸준히 이어가면 그렇게 대화가 계속 되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잔소리와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당연히 듣기 싫으니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신호를 간파하지 못하면은 너 왜 짜증내냐 이러면서 그렇죠. 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네, 많이 악화돼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거의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그 퍼센트가 많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아세요. 그렇지만 결코 당연하진 않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 가기 전 1년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부모가 지시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1년이 성인 되기 전에 1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시간을 가지고 성인이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해요. 근데 우리는 초, 중, 고, 대 이게 어떤 숨 쉴 틈이 없다 그러나 뭐 한 1년만 놀면은 백수에다가 잔소리인데 사람은 휴식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은 사실 휴식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쉼 없이 달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빠른 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하다. 보통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도 뭐 한 2달은 걸리고 은행 계좌 하나 여는 것도 뭐 1달은 걸려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느리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민자와 너무나도 불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빨리빨리 해서 몇 월 며칠까지 등록 안 하면 잘리고 뭐하고 이걸 빨리 해주면 이 이민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체류증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 바캉스니까 이제 2달 있다 오래요. 그럼 체류증이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나 기간 안에 체류증을 신청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추방인가? 체류증을 신청하지 기간을 넘긴 사람을 위한 기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기간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또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한 기간이 또 따로 있고요.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이민자들, 그다음에 노인들 다 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유예기간 이게 안 됐을 때 제2, 제3, 제4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 서점에는 베스트셀러가 없다. 우리는 무슨 가수가 요즘 인기 가수가 누구다, 요즘 뜨는 책이 뭐다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단일, 합일 이런 게 좀 잘 되다 보니까 음식이 뜨면은 그걸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좀 선호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를 좀 질색을 하죠. 이번에 노벨문학상 프랑스 작가가 받았는데 프랑스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한 책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점 주인이 그건 내가 선호하는 책이 아니라서 안 갖다 놨다. 그러니까 팔릴 만한 책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다 보니 사람들이 투어하듯이 시골 어느 서점에 가면 무슨 류의 서적이 많다더라. 그 서점 주인의 취향에 갖춰진 이러한 책류가 많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서점도 갈 수 있고 와인도 마찬가지로 요즘 뜨는 와인이 뭐다. 그런 말 자체를 질색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아서 다 좋아하는 거는 또 싫어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탐색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프랑스 아이들에게 절대 꿈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대랑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제 엔잡러 시대잖아요. 음악가가 되려면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시인이 되고 싶으면 도배 일을 하면서 시를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꿈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우리도 아나운서를 하다가 연예인을 하다가 작가를 하다가 직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무슨 직업을 할 거니? 이 뜻은 80년대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 거니라는 뜻과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이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기능을 지금 실컷 익혀봤자 10년 뒤에 그것이 로봇이 대체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든 행복하게 열심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정답이 틀렸을 때 이제 프랑스와 한국의 어떤 분위기 차이가 좀 궁금합니다. 어학 연수할 때 선생님이 BOY, 보이를 이제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은 다른 이제 서양 아이들은 책상이요, 물이요, 연필이요 이러면서 계속 발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일단 말을 안 해요. 맞아. 맞는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을 보면서 일본 학생도 그러더라고요. 맞느냐 틀렸느냐로 질문을 하는 그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뭘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마우스예요, 뭐 분홍색 돌이에요, 뭐 마음대로 말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맞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 아닌 것은 학생이 애초에 대답을 못한다? 그럼 뭘 배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학교 와서 맞는 말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려면 또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더 따라가게. 네. 학교에서 좀 틀리면서 말하면 안 돼요?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엄청 뿌리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말을 못해요. 네. 쉽지 않겠다.
프랑스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은 한국과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다고. 근데 우리는 차가 오면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차를 보내고 다시 사람을 이제 건너게 하고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근데 프랑스는 차와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건너고 싶으면 차가 서야 돼요.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차들은 계속 기다려도 되고 사람은 마음대로 건너도 되냐. 그랬더니 차는 강하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무조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전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한국 응시생 포트폴리오 못 탈락했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았기 때문에 프랑스 미대 입시와 한국 미대 입시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어느 나라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서로 다르다, 똘레랑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 미대 입시가 일단 잘 그려야지 미대를 들어가죠. 네. 못 그린 그림과 잘 그린 그림이 있다면 잘 그린 그림이 미대를 들어가죠. 프랑스는 미술학원이 없어요. 미술로 유명한 나라인데 미술 대학에 들어갈 때 미대 입시 시험에서요, 어떤 학생이 종이를 이제 선생님이 다 나눠줬는데요, 한 학생이 그 종이에다 그림을 안 그리고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나왔는데 붙었어요. 일단 2시간 정도 자기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인터뷰를 해요. 그림은 안 봐요. 우린 페인트공을 뽑는 게 아니다, 예술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그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으로 이제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림을 점점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빛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엇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더 잘 그리게 될 건데, 굳이 20살이라는 나이에 맞춰서 잘 그린 그림을 뽑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죠. 참 잘 그린 그림보다는 작가의 철학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그린 그림을 뽑을 이유가 없죠. 저 답이 없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프랑스는 토론이 생활 전반에 깔려 있어요. 우리처럼 토론 수업이라고 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시간에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토론을 안 한다. 이것이 좀 어색하고요. 프랑스는 토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치 토론으로 왕정을 뒤집었고요. 혁명을 일으켰고, 문학을 토론으로 했고, 자신의 나라의 역사들을 토론으로 이제 바꿔왔기 때문에 사실 토론이라는 단어도 모를 거예요. 아, 이거 한 잔 드세요. 이것은 정입니다. 이렇게 굳이 공기처럼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것이 일상이라서 굳이 이제 많은 말을 하진 않는데요. 프랑스는 결혼을 한다 하면은 일단 부부 공동의 계좌가 열려요. 그래서 생활비를 우리 얼마씩 넣어서 얼마씩 쓸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개인 재산이 뭐 한 10억이 있는데 그냥 내 거다. 이런 말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껄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해야만 분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과 추석이 중요하듯이 유럽에선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최대 명절인데요. 새해는 친구들과 보내고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보내요. 우리랑 반대인데, 이번에는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음식 해 먹을까? 여기서 합의가 좀 돼야 돼요. 매번 바뀌어요. 네, 이번에는 아빠 쪽에 첫 번째 부인의 집에서 보낼까? 이러한 사람들끼리 만날까? 어느 정도 그게 합의가 좀 돼야 돼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토론이네요. 그렇죠. 네. 명절 토론, 결혼 토론, 교육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프랑스인들이 미친 듯이 토론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토론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총칼을 들지 않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인간이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 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안 가려면 미친 듯이 토론을 해서 전쟁을 방지하자. 인간과 인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 토론은 모든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남 앞에서 말을 잘하고 활발하고 강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서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아이가 나를 괴롭혔을 때,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가 내 의견을 내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은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선천적인 게 50%고 부모의 영향의 환경이 25%,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이 25%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서양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30세에 살인을 했던, 25세에 도둑질을 했던 뭐 많은 이제 범죄 행위를 돌이켜봤을 때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을 경우에 나쁜 어른으로 크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범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임산부를 행복하게 해주자. 임신을 한 여자들한테 국가에서 찾아가면서 얘기해주고 상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먼 훗날 엄마가 행복했던 아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제 또 추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범죄율이 엄청 낮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이 아이 뭐 덧셈 하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인사 한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의 환경 하나하나가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어른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어른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내 아이를 이웃의 아이보다 점수가 더 높은 아이로 만들 것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옆에 아이도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예뻐해주고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왜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인이 받았을 때의 상처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주려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그러면 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결국은 보게 되는 게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부모가 바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매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심어주는 가치관,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보고 크는 내 모습. 그래서 자녀 교육의 시작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어떤 학원이 좋지가 아니라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저만 잘 살고 저만 똑바로 살면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자꾸 아이를 현민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요. 그렇게 안 쳐다봐도 알아서 잘 크는데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로 인해서 아이가 교육이 되고 약간 내 모습. 그렇죠. 자녀가 아주 더 성장하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부모와 더 닮게 돼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될수록, 50대가 될수록 나 부모님 닮아가는 부분이 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네. 프랑스는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어떤 걸 뽑는지가 좀 중요해요. 첫째는 식탁에서의 매너 교육인 것 같아요. 매너 교육. 에티켓이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온 말이에요. 어떠한 절차와 매너를 지켜라. 소리내서 먹지 마. 딱딱 소리 내지 마. 다 먹은 것은 치워.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어라. 다 먹고 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이런 기본적인 매너는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익히기가 아이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그래서 식당에서 떠들거나 카페에서 큰 소리 내거나 절대 안 되는 거죠. 너무 엄격해요. 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다름을 인정한다 라는 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을 키워보면은 사랑하지만 이런 기질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다라는, 그러니까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런 걸 엄마들이 계속 찾아내요. 참 잘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냥 그 아이의 기질이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지내면 안 되나? 특히 얌전하고 모범생이라고 흔히 하는 그런 아이들은 큰 갈등이 없는데요. 엄마들이 특히 아들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깥 활동의 기질이 활발한 남자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 엄마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요. 그냥 좀 바깥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옆집 아이와 다른 스타일이라면 다른 스타일로 양육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표본적인 양육 방식을 어디서 로드맵을 하나 사와가지고 내 아이에게도 맞추는데 내 아이랑 그 방식이 안 맞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키울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인 나이도 그 자율성을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내 부모한테서 배운 그대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타인일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에는 끝났고요. 자식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하고 본인의 가정을 가꾸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식이 갔을 때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허전함을 굉장히 크게 겪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직업 이외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아이가 왔을 때도 반갑고 가도 반갑고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지 않으면 너무 자식한테 가까이 살아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자녀도 부담스럽고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사실 결혼식장에서 저희 아버지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네가 걸어가지 왜 그렇게 꼭 인도를 해줘야 되냐. 당당하게 네 발로 네가 걸어와라. 그래서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뭐 매일 통화하고 굉장히 친한데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이게 좀 다른 거네요. 네. 아이의 표정이 어두울 때 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아이를 볼 때 이제 학원이나 교육 쪽에서는 수학 몇 점이에요, 뭐 국어 몇 점이에요 이런 점수로 많이 보는데 저는 아이를 볼 때 처음에 보는 게 표정이에요. 이 책을 받아드는 그 표정, 그게 매너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 좋은 표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해요. 그런데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 말투가 이래요. 근데 그 사람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 말투, 내 표정 이거 나 그렇게 나쁜 마음은 없는데 이런 표정이야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표정과 말투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보다 쉽거나 나보다 만만하거나 나보다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또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든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몸에 밴 습관과 매너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서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데 가족 간에도 엄마와 얘기할 때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매너 있게 하는 그 훈련, 습관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선생님보다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어떤 교사가 조금 더 숙련돼서 더 잘 가르친다고 해서 더 훌륭한 교사는 아니에요. 이제 막 부임한 초보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 간에도 격차를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격차를 두면 누구를 더 서울대를 많이 보냈느냐, 그 사상이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배움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유능함은 그냥 내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약자의 편에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용기 있는 선생님, 이렇게 인성교육이 가능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지, 이런 의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 대상 독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고 만화책 읽어도 괜찮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단지 집에 책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책을 읽으라고 좀 강요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책을 안 읽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대화하고, 책은 일단 즐거운 만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독서를 좀 더 좋아해요.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독서를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강요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 읽어라. 근데 그 말을 하면 아이는 때가 되면 안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좀 읽으시면 어떨까. 근데 부모님도 읽기 싫으면 유튜브 좋은 채널 많으니까 유튜브로도 공부하시고 편안한 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들한테 책 이야기를 저는 그냥 해줘요. 책 읽어오란 얘기 안 하고요. 모파상의 목걸이는 이런 책인데 여기서는 뭐 허영심을 걷어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는 뭐 어느 때 너 허영심을 느끼니?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랑 얘기하거든요. 한 5분 정도, 5분 안팎으로 제가 수업했던 거, 강의했던 내용 유튜브로 최근에 좀 저장을 해놓기 시작했으니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